국제무역의회 제7주자 강의에서 세 번째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자상거래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라는 것을 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려면은 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비즈니스가 곧 전자상거래일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가 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이런 좀 개념적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정의한다면은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제품 서비스 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 즉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기업, 가정 및 정부의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은 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컴퓨터라, 그것은 뭐 통신, 이게 컴퓨터 그 자체와 지금은 뭐 스마트폰까지 포함하겠습니다만은 컴퓨터 그 자체와 통신망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전자상거래는 그러한 주체와 객체들이 모여서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좀 협의로 해석할 때 그렇게 되겠죠. 이 비즈니스라는 개념은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전자상거래의 확장된 개념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확장된 개념.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를 단순히 이렇게 사고 파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파트너와 협력이라든지 조직 내부의 어떤 그 전자적인 거래까지도 포함할 때 그것을 이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에 이 설명은 여기에 그대로 이 영문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교수가 그 설명을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자상거래와 이 비즈니스의 그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단골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영어에 뭐 가로쓰기라든지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 비즈니스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몇 개 교수가 그렸어요. 지금 보면 이 전자상거래는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생성된 콘텐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상품도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를 포함한 그러한 그 거래 가능한 상품과 재화를 사고 파는 것을 전자상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EDI, CARS, SCM 이러한 것들이 뒤에서 백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를 다 인터넷에 관련된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종합해서 이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 기회도 창출되고 뭐 고객 지원 가치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경영도 효율화된다,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EDI 뭐 쭉 그리고 그 옆에 이거 한번 보죠. 어떤 회사 조직에 있어서 그 ERP는 앞에 설명했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조하는 게 바로 공급망 관리와 고객관리 시스템이에요. 공급망이란 것은 자기 회사에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가 되겠고요. CRM이란 것은 자기 물건을 구매해주는 고객들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서플라이어를 통해서 들어온 물건이 우리의 회사에 들어와서 고객들한테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서포트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설명한 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SCM, ERP, CRM이 있어야 이커머스가 가능해진다. 그런 이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이제 이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SCM은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고 공급망 관리라고도 합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EDI는 통신망이라고 그랬죠. 전자문서 교환, EDI. 그 다음에 CALS라는 용어도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그 굉장히 복잡한 이제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나 건설회사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이 칼스 시스템을 쓴다고 하는데요. 건설회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류와 얼마나 많은 그런 돈과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설계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걸 이제 유기적으로 그 건설사가 그걸 정부 부처에 뭐 승인을 받거나 할 때 이런 칼스 시스템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내서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또 여러분들 나중에 퀴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전자상거래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한 파트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와 이런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들, 내부 외부의 시스템들을 종합해서 이 비즈니스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동 프로세스를 조금 더 내부와 외부로 좀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안에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건 기업 내부입니다. 내부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밖에 나가야 되는 공급자, 고객, 종업원들은 자기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종업원도 여기서는 종업원이 무슨 밖에 나가 있습니까? 그러겠죠. 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종업원들도 회사에 내부 고객이죠. 그러면서도 고객은 종업원도 일종의 소비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 내서는 내부에 인트라넷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인트라넷이 ERP로 이렇게 구동이 되고요. 그래서 조달, 공급망, 고객관리, 쇼핑, 이 이제 온라인 쇼핑이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 표로 지금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트라넷과 익스트라넷이라는 용어를 뭐 들어본 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인트라넷은 지금 이 청색 안에 들어있는, 하늘색 안에 들어있는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인트라넷이라고 하고요. 익스트라넷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익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봤었죠. ERP 복잡한 그거 봤는데, 자기 내부의 시스템이 있고 외부의 기관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고객사나 협력 납품업체나 이런 데하고 연결될 때 그것을 익스트라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보면, 유형이 뭐 여러분들 B2C, B2B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오픈마켓에서 물건 살 때 다 B2C 아닙니까? 기업이 우리한테 B가 C한테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죠. 근데 B2B는 뭐예요? 기업과 기업 간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 그건 OEM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그 B2B가 되겠죠. 기업과 정부, 네. 기업이 to G 그랬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 부분에, 공공 부분에 제공할 때, 판매할 때, 그때는 B2G가 되겠죠. 거꾸로 이제 B2C에서 거꾸로 C2B가 되면 뭡니까? 공동구매, 공구라고 하죠.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시하는 물건을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한번 사봅시다 해가지고 뭐 10명, 20명, 100명이 모여서 이제 그걸 판매하는 그런 공급하는 그런 회사하고 딜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하는 걸 그걸 공동구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C2C, 이건 뭐 요즘 많이 뭐 당근마켓, 중고장터, 뭐 벼룩시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 간에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정부와 정부 간에, 네, G2G, 이건 뭐 외국 정부와 주로 이제 그런 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 외에도 어떤 전자상거래 유형들이 많이, 지금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건 보면,
모바일 전자상거래 그런 걸 말써 엠커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기존에는 어떤 PC 버전의 그런 그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이제 입력하고 그걸 주고받고 하는 건데 지금은 모바일상에서 다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 맞게 B2B 그 기업들은 거기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커머스란 말이 있고요. 소셜 전자상을 소셜 커머스 많이 하죠. SNS를 통해서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자기 상품을 올려서 광고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하는 이제 그 개인들이 하는 그런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소셜 미디어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셜 전자 상거래 그렇게 우리가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로 세 가지로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자상거래를. 그래서 첫째는 상품 판매형. 상품 판매형은 뭡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다 그냥 물건 올려놓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그런 게 많죠. 물론 이제 거기서 얼마나 팔리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겠지만 어쨌든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스스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을 상품 판매형. 그 다음에 정보 및 서비스 제공형. 이건 글쎄요, 이건 물건을 파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떤 정보를 팔 때 하는 것을 정보 서비스 제공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형.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중개형이죠. 이건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남은 물건을 남들이, 그러니까 판매자가, 셀러가 그 물건을 거기다 올려놓고 팔 수 있게 그런 중개 역할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C2C에서도 나오고, B2C에서도 나오고, B2B에서도 나오고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중개만 해주고, 자기가 어떤,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수수료만 받죠, 수수료만. 네. 그래서,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오픈마켓. 예, 누구나 와서 팔 수 있다. 그게 이제 오픈마켓. 그게 이제 전형적인 중개형,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소개,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부 어떤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내가 무슨 서비스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홈페이지 만드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제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전자상거래 유형을 좀 볼까요? 여기는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라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만은 그 몇 가지 구분을 보면, 오픈마켓. 우리가 흔히 많이 사는 것이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거죠. 중개형 그런 전자상거래죠. 쿠팡, 11번가 등등등.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다 오픈마켓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종합몰은 쓱닷컴 해서 기존에 어떤 회사들이 오프라인 상에 매장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이런 이제 아니면 TV 홈쇼핑을 하는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또 온라인상에서 팔고 이런 걸 종합몰이라고 하고요. 복지몰은 뭐예요? 이건 이주엘 여러분들 기업에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면 당장에 복지카드 하나씩 받아요. 그러면 그 복지카드를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에 복지카드 복지카드를 소유한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복지몰이죠. 전문몰은 알다시피 그냥 전문적으로 어떤 상품을 파는 거, 농산물만 판다든지 아니면 수산물만 판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신발 요즘 많이 운동화, 농구화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스니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전문몰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오픈마켓의 가장 매출은 쿠팡이죠. 쿠팡 G마켓 11번가 순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순위가 변동됐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쿠팡이 아주 공격적인 그런 매출 확장 전략을 통해서 대규모 손실을 감소하면서 지금 현재 매출 1위의 자리에 올라 있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 미국 증권시장,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쿠팡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어떻게 여러분 중에도 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하려면 뭐부터 해야, 아이템 선정, 그러니까 내가 뭘 팔 거냐 하는 걸 제일 먼저 설정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이제 홍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야, 내가 지금 쇼핑몰을 만들면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들이 되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통신판매 신고하고 또 관련 또 법령을 숙지하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쇼핑몰이란 건 온라인 쇼핑은 전자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보면 사기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오지를 않아. 물건 내 돈만 빠져나갔어. 이런 경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규제나 그런 제재가 제도적으로 그런 마련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끝나면 도메인 확보는 뭐예요? 자기 우리 숭실대 같으면 SSU, ACKR 이런 걸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메인 확보하고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고 결제 대행사 선정하고 배송업체 선정해서 거기에 묶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품이 주문이 되면은 그걸 이제 상품을 배송하게 해주고 하는 절차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팔려고 하는 물품은 제조업체의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도매로 떼와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그걸 팔고 또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새로 또 오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문이 오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속 그걸 만족스럽게 그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배송 및 고객 관리를 계속 해 줘야 지속적으로 내 물건을 안심하고 사람들에게 사도록 이렇게 권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품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교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빨리 고객들한테 그걸 해명하고 교환을 해 드리든지 응해 드려야 소비자가 계속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지 한번 잘못됐는데 그것이 아니에요라고 막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쇼핑몰 문 닫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쇼핑몰이 아무나 창업할 수 있지만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정말 자기 얼굴이라도 나오게 하려면 그 단계까지만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쇼핑몰을 어떻게 제작합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하겠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템플릿 쇼핑몰과 맞춤형 쇼핑몰. 템플릿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요. 지금은 여기 카페24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인데, 그게 보면 무료 쇼핑몰 나와요. 교수도 실제 해보니까, 이거 준비, 사진이나 이런 것들 준비만 돼 있으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개설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여러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딜셀러들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블로그를 만드는 것 같이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제시하는 그런 이제 무료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 그걸 템플릿 쇼핑몰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그 템플릿 쇼핑몰은 만들기는 되게 쉬워요. 사진만 있고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반면에 어떤 그걸 새롭게 이거 우리 아이템이 너무 많아져서 아니면 우리는 다른 색상으로 아니면 다른 구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잘 안 된다 이거죠. 아예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쇼핑몰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쇼핑몰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좀 영속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이 쇼핑몰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이제 기술자, 엔지니어가 그런 이제 가다를 산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기초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거기 새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컴퓨터 공학을 자기가 전공해서 이런 코딩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지만은 요즘은 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업체에다 그걸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서 해주는 그게 이제 맞춤형 쇼핑몰이라고. 이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걸 변형할 때도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템플릿에서는 그 변형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완전히 새로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낭비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과 창업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절차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뭐 정리한 겁니다만은 도메인 등록, 네, 도메인을 꼭 자기 도메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쇼핑몰을 만들려면 자기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요. 기획하고 어떻게 쇼핑몰을 구축할지 앞에서 봤듯이 템플릿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그 맞춤형으로 갈 거냐 하는 걸 결정하고 호스팅, 이게 쇼핑몰 호스팅은 이제 어느 회사에다가 우리 그 쇼핑몰을 올려놓을 거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신 판매업과 부가통신 사업 신고, 쇼핑몰 디자인, 상품 촬영, 에스크로 신청, 에스크로. 그러니까 이 에스크로는 이 7일 이내에는 물건 샀던 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물건 샀던 걸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돈을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서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걸 묶어 놓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 등록, 판매, 홍보, 마케팅 이런 순서로 쇼핑몰 창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도메인 등록 앞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도메인을 신청하는지 그겁니다. 도메인은 이렇게 그 KRNIC라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걸 여기다 쳐보면은 이거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가비와 등등등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이메일로 요청해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도메인 이거 우리 거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걸 이제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아니면은 오픈 마켓에다가 쿠팡에다가 내 물건을 갖다가 놓고 팔려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팔려고 하는데 자기 쇼핑몰도에서도 팔고 뭐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도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가만 놔두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쇼핑몰을 자기 홈페이지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야후나 이런 데서 자기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검색이 돼야 된다 이거죠. 뭐 이거 치면 바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그 화장품을 판다 그럼 한국 화장품 그럼 한국 화장품에서 자기 그 물건이 딱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 마케팅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홈페이지를 쇼핑몰을 만들어서 검색 엔진에 맞게 거기다가 등재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등재만 시켜서는 안 되고 그거에 그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 쇼핑몰을 만들면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올라가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만든 쇼핑몰 아니면 다른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어디에 만들었으면 그걸 그 검색 엔진에다가 등재를 시켜 주어야 거기서 이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쳤을 때 검색했을 때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 물건이 팔릴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그걸 그 검색 엔진에 맞게 그걸 설계를 하고 어떤 작업을 해라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키워드 검색 광고는 자기가 회사가 파는 화장품 뭐 색조 화장품 그럼 색조 화장품이 그 검색했을 때 그것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가 상위로 막 올라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것이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그냥 돼서는 안 되고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에다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단어를 광고하는 걸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라고 합니다.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B2B B2B 사이트라고, 마켓플레이스는 B2B든 B2C든 다 그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B2B 마켓플레이스 그러면 주로 B2B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알리바바가 B2B 사이트거든요. 그런 데다가 해서 거기에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하면 해외 바이어들도 거기 와서 보고 그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배너 광고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 배너가 막 뜨죠. 그리고 그 신문사 그 홈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도 보면 많은 배너들이 뜨는데 그 배너를 누르면 거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딱 거기에 나오죠.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배너 광고인데, 배너 광고는 사실 그 네이버 같은 데서는 굉장히 돈이 뭐 비싸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게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광고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이제 배너 광고라는 것은 배너를 누르면 클릭하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 회사의 페이지로 이렇게 자동 방문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배너 광고죠. 근데 배너 광고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비가, 이 온라인 마케팅 광고비는 일반 그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광고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1년간 우리가 광고의 모델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연예인이 뭐라고 해서 유명 연예인이면 뭐 3억, 1억, 뭐 10억 이렇게 뭐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1년간 계속 우리 그 광고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아니면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뭐 8시 뉴스에 15초간 언제 나간다, 그것이 얼마다 해서 이제 거기에 광고 내려면 돈 얼마 내시오, 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방법의 광고였어.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내가 먼저 그 돈을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을 내놓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밖에서 벌어졌을 때, 어떤 실제로 내 물건의, 내 상품, 내가 원하는 상품,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재화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을 봤거나, 그 광고를 봤거나, 아니면 실제로 구매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뭐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1인당 얼마 해가지고 본 사람의 그 기준을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온라인 광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책정하는 그 유형이 이제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만 보면 CP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트 퍼 마일. 이건 뭐냐면 그 1,000번 이렇게 광고가 나갔잖아요. 근데 배너를 1,000명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1,000명 누르면은 그게 될 때 얼마, 비용 얼마 이렇게 뭐 책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PT는 타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배너를 총 뭐 몇 시간을 띄워주겠다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얼마 띄워준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 광고비가 계산이 돼서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돼 있고요. 뭐 CPC는 클릭입니다.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그리고 CPA는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뭐 회원 가입한다든지, 뭐 다운로드를 뭐 받는다든지, 설문조사에 응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CPA고요. 제일 강력한 게 뭐겠어요? 코스트 퍼 세일이죠. 네. 얼마가 팔리는 데에 따라서 내 수수료를 받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광고비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 뭐 노출만 시키는 거하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한 거하고 아니면 실제로 구매까지 연결된 거,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좀 가격이 비싸지겠죠. 네. 네 번째는 제휴 마케팅입니다. 제휴 마케팅, 영어로 뭐 affiliate 마케팅이라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미 알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뭐 그 블로그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 연결합시다. 이웃 블로그 합시다. 막 이런 거나. 그게 바로 제휴 마케팅이죠. 그래서 어떤 그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를 홍보를 해서, 아니면 그 홍보를 해줌으로써 클릭해가지고 그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그랬을 때 수수료를 이게 지급을 해줘요. 광고료로. 그게 이제 제휴 마케팅이죠. 그것을 가장 잘했던 데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제휴해가지고 어떤 고객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사이트 운영자가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얼마 몇 퍼센트의 지금 수수료를 아마존에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휴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제휴 마케팅을 아주 뭐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뭐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인플루엔서한테 내 사이트를 좀 제휴 좀 해주세요. 내 쇼핑몰을 거기에 노출되게 해주세요. 하려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 사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알선해주는 또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해줘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그 또 서비스 사업 모델로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DB 마케팅 보면 DB 마케팅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마케팅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통상 많은 그런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뭐 카톡으로 뭐 이런 걸 많이 받는데 결국 그게 DB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회사에 뭐 기업에서나 아니면 유통업체에서 나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나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쓸만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나한테 알려주는 거. 그게 이제 DB 마케팅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DB 마케팅이 굉장히 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한테 그걸 살만한 사람한테 직접 그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구매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DB 마케팅을 할 때 조심할 게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법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광고 효과, 그 DB 마케팅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 어떤 그 마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대형 마트가. 거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정보, 어떤 사람이 뭘 샀는지 이런 거 다 기록이 하나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워낙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활용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의 기술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뭐 요즘은 뭘 먹고 싶어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그 사람이 뭐 사과를 먹고 싶게 하겠다. 그러면은 사과에 대한 정보를 싹 그때 되면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 뭐 청송사과, 어디 괴산사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 한번 이제 맛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메시지를 탁 던져주면 그 사람은 아마 분명히 그걸 구매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통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할까 하는 것들의 기술 개발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온라인 마케팅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이제 이런 개론 강의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게 추가적인 수강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네.